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모험의 신박 오늘 12월 20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금요일은 그래도 땡스 가드 이츠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래도 토일 쉬어서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시장이 계속 좀 안 좋다 보니까 그죠? 인내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장이지만 반드시 시장은 또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드시고요. 유종의 님께서 지구를 떠날 때까지 채슬리와 함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 퇴근길 브리핑에서 신기한 차트 분석을 찍어 놓고 어제 5시에 김작가 TV를 갔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촬영하고 있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신기한 차트 분석을 업로드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실컷 또 찍어놓고 업로드도 안 하고. 제가 보면 되게 이 꼼꼼함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일을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들 되게 존경합니다. 스케줄 딱 짜가지고 그 시간 계획대로 착착착착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요. 어제도 그래서 퇴근길 브리핑이 아마 늦게 올라갔을 겁니다. 우리 설레이는 백억님이 전무님은 거의 주 100시간 일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했는데 아마 100시간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일하는 시간이 최소한 토일 합쳐서 그래도 10시간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주중에는 7시 반에 와서 거의 11시 반에서 12시 반 사이에 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점심 약속이 없으면 오히려 다행이다. 점심 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점심 약속이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많이 바쁩니다. 일이 계속 밀려 있다 보니까. 근데 좀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꼼꼼하게 착착착착 일을 하시는 분들 참 부러워합니다. 참, 그리고 우리 권정아 님이 책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께 소개드렸던 이 매일 읽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요 책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부러 이 책방에 가서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데 제 시간을 또 세이브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희 회사 방문을 하시게 되면 저도 좋은 책 꼭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 아이온큐가 우리나라 한국서학개미가 전체 주식의 30% 들고 있다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공부한다고 봤더니 벌써 2년 전에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났다라는 걸 보고, 벌써 2년이나 먼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ELS 얘기했었는데, 그죠?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3년 다 됐을 때 10%면 좀 이상하다 했는데 아마 연 10%일 거다라고 해놓으셨습니다. 연 10%면 6개월 만에 조기상환 되면 그죠? 5% 확정 수익을 아마 얻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비님이 스탁 옵션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더 많이 올라서 액면 분할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테슬라가 액면 분할한 게 아마 22년 8월 달에 3대1로 아마 액면 분할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1200불짜리가 400불이 된 거였었죠. 그래서 액면 분할, 지금 블랙락 같은 회사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1, 2년 안에 액면 분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는데, 1000불 언저리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액면 분할하게 되고, 바로 앞전에 엔비디아도 그죠? 1400불까지 갔다가 거기서 900불 언저리에서 액면 분할 하면서 액면 분할 얘기 나오면서 1400 갔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확실히 액면 분할 전부터 좀 시세가 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450불 여기서 액면 분할, 지금은 좀 너무 빠르고요. 일단 최소한 한 800불, 8, 900불은 가야 됩니다. 8, 900불.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액면 분할. 근데 많이 오르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또이양님이 우리 국장도 이제 좀 제발 좀 가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 제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종목별로 보면 약간씩 차별화돼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10월달, 8, 9, 10월달에 미국 시장 3개월 연속 음봉 나고, 우리 시장도 작년 10월 말에 2277이었나요? 그까지 갔을 때도 보면 정말 이렇게 좀 망연자실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희 회사 MP가, 우리 인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 MP가 이 베타가 좀 높거든요. 성장주를 많이 좀 지르다 보니까. 그래서 피트린치의 마질란 펀드도 그랬듯이 떨어질 때 더 떨어지고요. 근데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가는데, 저희 회사 MP가 이제 시장을 이기기 시작하면, 그러고 나서는 한 달 뒤부터는 시장도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주도주를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여기서 더 무너지는 시장이라면 저렇게 조선이나 피부 미용이라든지 방산이 저렇게 강할 수가 없습니다. 엔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세는 시장에게 물어봐라 하는데, 최근에 그렇게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신고가를 내는 거 보면, 우리 시장의 바닥도 거의 다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평생 주식을 할 거라 항상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또 많이도 해주시고 해서, 저도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사, 좀 재미난 기사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40대 남성 넷 중에 하나는 미혼이다. 20년 새 6.7배 늘었다 라고 하는데, 기사 읽기 전에 우리 40대 남성분들 중에 미혼이신 분들,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상대가 40대 남자든 여자분이든 상대가 착한 사람, 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면, 그 사람 배경 너무 보시지 마시고요. 그 사람만 보고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3000% 빠지면 안 되니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40대 남성 중 4명 중 1명이 결혼을 하지 않을 정도로 40대 미혼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20년 사이 여자는 6.7배, 남자가 6.7배, 여자가 5.7배로 늘어났고요. 혼인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데다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줄어들면서다. 이게 정말 너무 마음 아파요. 우리 부모님 세대 50년대 60년대 지금보다도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그죠? 근데 요즘 결혼은 안 한다라는 이유 중에는 살아가는 게 너무 팍팍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드는데,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면 그 어려울 때도 다 6명 7명 나가시면서 우리 길러주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자, 2000년만 해도 40대 남성 중에 미혼자 비율이 3.5%에 불과했고요. 그렇죠.
2020년에는 40대 남성의 23.6%가 지금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독신이다, 그죠? 결혼한 적이 아예 한 번도 없는. 40대 여성 미혼자 비율도 2000년에는 2.1%였는데 지금은 11.9%.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그때 35살 노총각 과장님이 계셨거든요. 지금은 35인데 노총각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9수는 넘기지 않는다 해서 29살만 하더라도 야 이거 9수 넘기면 안 된다면서 28에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근데 요즘은 뭐 35도 완전히 35이라고 해서 노총각 소리 안 듣습니다. 자, 이 비율이 이렇게 쭉 올라왔고요. 이 미혼자 비율 증가에 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감소가 됐는데 19세에서 34세 미혼자는 결혼한 적 있는 사람보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고요. 미혼자 중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가진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또 낮아져서 40대 미혼자의 결혼 긍정 비율은 결혼한 적 있는 사람의 긍정 비율보다 각각 약 27%포인트씩 낮았다. 결혼한 사람은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그러니까 61%인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남성의 경우 결혼한 사람의 고용률과 대졸자 비율이 미혼자보다는 높았지만 여성은 반대로 미혼자의 고용률과 대졸자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 개봉5 국민대 교수는 생애 미혼이 만 49세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남성은 저학력자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여성은 고학력자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수준과 미혼의 관계가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이 부분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9세에서 34세 미혼자의 결혼 의향은 남성이 80%, 여성이 70%나 됩니다. 남녀 모두 교육, 근로 형태 등이 좋을수록 높았고요. 일자리가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죠. 네, 아무래도 결혼하는데 좀 이 비용이 또 들다 보니까 근로를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가 영향을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자리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AI에 도전을 받는 중이고, 그죠? 챗GPT 등의 AI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를 보완 또는 대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 노동시장에서 GPT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는 약 277만 개로 전체의 9.8%에 해당됐고, GPT가 직업을 도우며 보완할 수 있는 일자리는 이보다 더 많은 454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명류 한신대 교수는 한국은 세계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치고 잠재적으로 GPT에 의해 자동화될 일자리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최근 각종 건강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인데 22년 비만 관련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11만 2천 명으로 7.5%나 급증을 했고요. 청소년 비만율은 12%로 10년 전에 6.2%였는데 비만율이 더 올라갔네요. 2배나 올라갔네요. 이렇게 비만을 위험 요인으로 한 사망률은 2020년부터 증가 추세이고요. 22년 비만 위험 요인 사망자 중 43.2%는 순환계통 질환으로 사망을 했고 37.4%는 악성 신생물, 암, 그리고 10%는 내분비 영양대사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노인 건강의 경우 지난해 65세 이상 외래 처방 환자의 5개 이상 다약제, 여러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다약제 사용 비율이 무려 41.8%에 달했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노인 다약제 사용은 입원 위험도를 높이 오히려 1.24배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3년 마약류 범죄로 단속된 사람이
28,000명으로 10년 새에 2.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마약이 요즘 또 되게 문제다, 그죠? 강남역에서 약간 이렇게 마약에 취해가지고 판타닐인가 뭐 있잖아요. 그 뉴욕이라든지 특히나 이 LA 가면 이 LA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쪽이 되게 심하다고 하는데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멍하게 가만히 허리 숙이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약간씩 보인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요 부분인데요. 보세요. 여성은 고학력자가 많고 남성은 저학력자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학력 기준으로 S, A, B, C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명문대, 아주 명문대 S 그리고 그다음 A 그리고 B 뭐 C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이 아주 고학력자 여성 A, S에 있는 여성 S가 이 남성 S랑 이렇게 매칭이 되느냐라고 보면 이 남성 S는 여성 S와 A, B, C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경우가 좀 많고 여성 S 분들은 이 너무 남성 S에서만 이렇게 좀 찾으려고 하다 보면 이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매칭이 좀 안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딱 지금 여기 통계에 나온 것처럼 여성 S그룹의 여성에서 미혼자가 좀 많고요. 남성은 여기 밑에서 좀 미혼자가 많아. 그게 이 불일치가 되면서 미혼자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성 S든 A든 여성 S든 A든 약간 눈높이를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늘 듭니다. 그래서 그 눈높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우리가 요즘 보면 너무 조건을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절친이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벌써 한 20-30년 전에 뭐 얘기하다가 그분은 뭐 집안은 어떻게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약간 화를 냈던 적이 있거든요. 야, 너는 뭐 집안은 그래. 너네 집안은 도대체 어떤데? 그 친구는 이제 제주도 출신인데 서울대 경영학과는 나오고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뭐 집안은 어떤데 뭐 이런 소리 하길래 제가 야, 니네 집안은 그러면 도대체 사람을 평가할 때 그죠? 너무 주변의 그 사람의 내면을 가지고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것저것 좀 많이 따지다 보면 이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철환의 마켓나우 로봇 전략 중국보다 느리면 뒤처질 수밖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경제 위기에 맞서는 선제적 대응 중 하나는 첨단 휴머노이드 같은 신성장 동력의 육성인데 국가 경제화 계획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중국이 첨단 휴머노이드 발전에 범국가적으로 나섰다. 최근에는 지방정부의 관련 권한과 임무를 강화했고 민주주의 질서 속의 자율적인 발전과 투자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중국에서 전개된다. 중국의 첨단 휴머노이드 육성은 시작부터 우리와 다르다. 우리나라 성장의 모태는 수십 년에 걸친 직렬형 압축 성장이고 산업들을 순차적으로 빠르게 발전시켰다. 중국의 성장은 병렬형 초압축 초월 성장이다. 여러 첨단 기술 분야들이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면서 동시적인 초고속 성장을 달성했고 중국 체제의 장점이 단점을 상쇄해서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
중국의 첨단 휴머노이드 전략은 국가적 태제인 중국 제조 2025의 연장이고, 즉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바탕으로 첨단 제조 자동화를 통해 주변 경쟁국을 초월하겠다는 전략으로 파악이 된다. 얼마 전 발표된 국제로봇연맹의 2024 세계 로봇 공학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내 로봇 밀도에서 2022년 5위였던 중국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요. 한국이 아직은 세계 1위이지만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고, 한국이 그래요? 세계 1위군요. 중국의 빠른 로봇 밀도 증가율은 자동화 보급률 상승이라는 양적 팽창과 첨단 휴머노이드 투입을 통한 자동화 고도화라는 질적 심화가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가능성을 의미한다. 첨단 휴머노이드 전략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산업 선진국이 피할 수 없는 제조업의 생존과 부흥을 위한 전략이고, 우리도 적어도 5년 전부터 본격 추진해야 했고, 우리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중국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직접 보조금까지 투입하고 있고, 로봇 분야에서만 우리의 이러한 전략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닮은 꼴 위기가 2차 전지 산업에서도 발견되는데, 물론 우리나라가 국내 기업에 중국 수준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회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틀 속에서 중국보다 더 효율적인 전략을 고안해내지 못하면 한계에 막힐 수밖에 없다. 정치는 사류, 관료와 행정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했던 이건희 회장의 평가가 오늘도 아프게 다가온다. 기업은 인류가 됐으나 정치, 관료, 행정조직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 시스템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어떤 직접 지원을 구상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미국같이 철저한 시장 중심의 규제 철폐로 산업의 숨통을 틔워져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노론, 서론, 남인, 뭐 북인, 뭐 그렇다고 하는데 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게 옛날부터 강력한 뭐 중국의 황제가 뭐 독재적으로 뭐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렇게 밑에서 많은 의견들이 이 정치에 반영이 된다. 이런 거는 좋은 점도 있긴 하지만 좀 초당적으로, 그죠? 우리가 초당적으로 뭐 대응을 해야 될 거는 좀 하고,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축구대회 있었거든요. 국회의원들 당을 초월해서 모여서 축구했다고 하는데, 만나면 뒤에서는 다 뭐 형님 동생 한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초당적으로 우리가 건설적으로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해야 될 거는 좀 초당적으로 하고, 그죠? 그런 모습도 보이고, 갈수록 조금 더 manners make the man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좀 매너, 이런 거, 에티켓, 매너, 이런 걸 좀 중요시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제가 할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자, 마이크론의 좌절, HBM 2배 팔려도 주가 급락을 못 막았습니다. 어제도 한 16% 빠지고, 그죠? 다시 80불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157불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면 160불이 80이 되면 50% 하락하는 거니까 거의 50% 가까이 하락을 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내고도 주가는 급락을 했고요. PC, 자동차 같은 소비자 제품용 메모리 수요가 얼어붙어서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를 증권가 예상보다 낮게 내놓은 영향인데, 여기 중국 업체의 저가 메모리 공세가 가시화되는 데다가 중국산 첨단 디램마저 시장에 등장을 했고요. 메모리 3사인 전자, 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모두 이 HBM 등 인공지능 AI용 메모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자, 어제 나온 이 실적을 보면요. 25년 1분기, 여기서는 1분기라고 회계년도입니다.
우리 칼렌더 이어로 보면 9월에서 11월입니다. 9월에서 11월 매출이 87억 1천만 달러로 약 11억 6,200억 정도 매출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12%나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순이익이 보시면 18억 7천만 달러, 약 2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2억 달러 적자에서 엄청나게 큰 폭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 요 9월에서 11월만 하더라도 12억 달러 적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1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마감 후 마이크론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회사가 내놓은 다음 분기 매출 순이익 전망치가 모두 증권가 예상치에 못 미쳤기 때문이고, 이날 실적 발표에서 산제이 메어로트라 최고 경영자 CEO는 HBM을 포함한 데이터 센터용 D램 수요가 견조해서 첨단 D램 공급은 여전히 빠듯하다. 스마트폰용 메모리는 내년 한 자릿수 초반대 성장률을 예상한다고 했고요.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용 메모리입니다. 한 자릿수 초반대니까 그냥 뭐 2, 3% 성장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용 PC 메모리 시장은 각각 내년 후반과 연말에야 수요가 늘 것이라고 했고요. 이날 마이크론은 24년에서 25년 기업용 낸드 메모리 성장률도 기존 전망보다 낮춰서 10% 초반대로 봤네요. 보통은 10% 후반 정도는 나온다고 봤는데, 그죠? 마이크론의 HBM 매출이 한 분기 만에 2배 이상 늘고, 데이터 센터용의 매출은 1년 새 400% 이상이나 성장을 했습니다. 소비자용 메모리 판매 감소를 메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그런 얘기이고요. 이처럼 소비자용 메모리 업황이 부진하고 데이터 센터용 낸드, ESSD 성장세가 주춤하자 기업들이 바라볼 거는 HBM인데, 메모리 3사는 엔비디아, AMD 같은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회사, 그 중에서도 시장의 90%가량을 독점하는 엔비디아의 신제품 블랙웰에 탑재될 HBM3E 5세대 납품에 주력하고 있고요. 이날 마이크론은 HBM3E 12단 샘플을 고객사에 전달을 했고, 내년 하반기에 이 12단 제품이 HBM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BM 시장 전체 규모는 현재 160억 달러, 약 23조 원 수준에서 2028년 4배가 되고, 2030년에 1000억 달러, 약 145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하이닉스는 지난 10월 HBM3E 12단 제품 대량 양산을 시작했고, 여기 마이크론은 좀 전에 12단 샘플을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을 이 HBM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벌써 지난 10월에 12단 제품 대량 양산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HBM3 16단은 내년 상반기에 양산할 계획이고요. 16단으로 또 빠르게 이래 도망가네요, 하이닉스는. 지난달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자사 블랙웰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HBM3E를 쓰고 있으며, 삼성전자 HBM3E 8단과 12단 제품의 사용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일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중국의 위협도 메모리 3사 공통의 고민이고요. 지난 17일 중국의 온라인 쇼핑 가격 비교 사이트에는 중국산을 내세운 32GB DDR5 제품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최신 세대 D램이 이 DDR5는 PC와 서버에 모두 쓰이고요. 중국 창신 메모리가 이 DDR4까지만 개발 판매하고 있는데, 쇼핑몰에 브랜드명 없이 중국산 DDR5라고 주장한 제품이 등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형뿐 아니라 첨단 D램에서도 중국의 공세가 현실로 다가온 셈입니다.
아니 브랜드도 없이 이렇게 중국산 DDR5라고 올라오면 이거 사서 이걸 사고 싶을까요? 근데 어쨌든 브랜드명 없이 벌써 이렇게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다만 미국의 수출 제재로 첨단 공정에 필요한 EUV 노광 장비가 중국에는 반입되지 않아서 한국, 미국과 중국의 첨단 D램 기술 격차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탈중국했고요. 지난해 5월 중국은 자국 내 주요 IT 인프라에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시켰고요. 그 전까지 마이크론 매출의 25%가량이던 중국 매출은 지난 분기 10%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전자와 하이닉스는 중국 매출 비중이 여전히 전자가 30%, 하이닉스는 24%로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아침에 모닝 브리프 끝나고 한참 동안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도 본격적으로 수출도 마이너스 30% 나고 그랬을 때부터 오히려 시장은 주가는 바닥을 치고 올라왔었거든요. 2018년 이 3Q, 4Q 한 그 2분기 동안 실적이 이제 쇼크가 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2019년 1, 2, 3, 4분기 내내 실적은 안 좋았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 반도체 투자가 참 어려운 게 이 실적 보면서 투자하면 백전백패이고요. 그래서 약간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모건 스탠리가 그런 선행성을 미리 얘기를 하면서 미리 매도콜을 내버리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는데 실적 쇼크가 언제부터 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2분기 연속 나면 그러면 대체적으로 2015년도 하반기에도 그랬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22년도에도 바닥지고 돌아섰을 때도 그랬고 대부분이 18년도에도 그랬고 네. 그리고 또 보면 이 반도체 사이클이 보면 희한하게도 가상화폐가 이 4년 주기로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그렇게 하는데 보통 그게 희한하게도 미국 대통령 2년 차에 박살이 나고 그래서 반도체가 보면 2018년 그 다음에 2022년 그죠? 예, 그렇게 박살났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보면 3년차, 4년차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고 대통령 1년차까지 올랐다가 또 대통령 2년차에 박살이 나고 그리고 3년차, 4년차 또 올라오고 자,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화폐의 이 반감기가 오래 있고 내년 미국 대통령 1년차까지는 비트코인도 괜찮고 반도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조금 빨리 떨어졌는데요. 지금 실적 보시면 실적은 되게 잘 나왔어요. 그죠? 네, 잘 나왔는데 이 반도체 주가 자체가 앞으로 이랬기 때문에 빠질 거야 라는 부분을 한 2분기 선행하면서 이래 빠지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도 선행하면서 좀 빠졌고요. 그러면 이 빠졌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반도체를 갖고 있으면 시장을 이기기가 힘들다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빠르게 여기서 교체 매매를 합니다. 교체 매매를 하면서 뭐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로 뭐 조선도 가고 피부명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선수들이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반도체는 언제 사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쇼크가 2분기 연속이 일어나고 3분기, 4분기에도 실적 쇼크가 나는데 희한하게 반도체 주가는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얘기해주는 주가가 있는데요. 그 주식이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ASML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보면 반도체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기한 차트 분석에서 할 게 많네요. 네.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산 또 따냈다. 트럼프가 미는 미니 원전 낭보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미니 원전도 이게 어떻게 약간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미니 원전 SMR 해가지고 1파 상승이 있고 틀림없이 이제 2파 조정이 있고 그러고 나서 3파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좀 해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 세워질 테라파워의 SMR 발전소 조감도라고 합니다. 나무 크기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죠? 보통 울산 저쪽에 고리 원전 가보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아담하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잇따라 미국의 주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업체들과 주기기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SMR 파운드리 선두로 나서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테라파워와 SMR 주기기 제작성 검토 및 설계 지원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고요.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가 2008년에 설립한 SMR 개발업체다. 네, 그랬던 것 같네요. 근데 2008년에 설립했다고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공급할 이번 사업은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화력발전소 인근 부지를 활용해서 345메가와트 규모의 SMR 1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고 테라파워의 첫 SMR 사업으로 미국 에너지부 자금 지원을 받아서 203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에너빌리티는 이미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와 SMR 주기기 제작 관련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미니 원전으로 불리는 SMR은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필요한 전력에 맞게 소규모로 제작해서 블록 연결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어서 공간 사용이나 효율성이 뛰어나고요.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아서 운영비도 아낄 수 있습니다. AI 산업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이 급증을 하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도 전력 확보를 위해서 SMR 투자에 나서고 있고 국제원자력 기구는 세계 SMR 시장이 2035년이 되면 630조 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와, 그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훨씬 큰 규모예요. 이 정도면. 업계에서는 2040년이면 1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은 원전 기술 선진국답게 SMR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도 호재인데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 SMR을 이 청정에너지원이라고 칭하면서 원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원전 관련 규제 완화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원전업계에서는 미국의 원전 공급망이 취약한 상황이라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인데 지난달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에너지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맺었고요. 한국 SMR 관련 업체들도 미국 시장을 빠르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1월 엑스에너지에 $500만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에는 2019년과 21년에 두 번에 걸쳐서 1억 400만 달러를 투자했네요. SK그룹도 22년에 미국 테라파워에 한 3,600억을 투자했고요. 현대건설은 21년부터 미국 홀텍과 공동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김종도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BG 부사장은 앞으로 제작 역량을 한층 고도하고 신규 제작 공장 건설을 추진해서 글로벌 SMR 파운드리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 테마가 한번 확 올랐다가 그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작년에 뭐 태조 이방원 하면서 조선이 먼저 한번 올랐다가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쭉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요 1파는 놓치더라도 2파 조정해서 3파 들어갈 때는 그때는 놓치면 안 됩니다. 저도 공부를 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또 이 부분 잘 아시는 분들은 박전무 벌써 이거 3파 시작한 거야. 그럴 수도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기사는요. 한수원 1.2조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수주. 최근에 이제 뭐 계엄 사태 때문에 이 원전 관련해서 또 정책이 바뀔 거다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확 빠졌으니까 혹시라도 3파 상승이 시작했어도 어떻게 보면 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2조 8천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 사업 수주를 확정을 했고요. 한수원은 캐나다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 3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19일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에서 루마니아 원자력 공사와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군요. 총 사업비는 2조 8천억 원으로 이중 한수원 몫이 1조 2천억이라고 하고요. 이번 사업은 3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난 체르나보다 1호기의 압력관 등 원자로 개통과 터빈 발전기 개통을 새 것으로 바꾸고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등을 새로 짓는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이고요. 체르나보다 1호기는 국내 월성 2, 3, 4호기와 같은 중수로 방식의 캔두6 700MW 노형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원전을 건설했던 캔두 에너지는 원자로 개통 그리고 안살도 뉴클리어는 터빈 개통에 설계 및 기자재를 조달하고요. 한수원은 주기기 및 보조기기 교체 등 시공 전방과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 등 여타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시공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전 KPS 등 한수원 협력업체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수주로 한국은 2022년 8월 터빈 발전기 개통 시설을 중심으로 3조 원 규모의 원전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서 2년 만에 조 단위 원전 사업 수출을 이뤄내게 됐고요. 한수원은 이 밖에도 사업비가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내년 3월을 시한으로 두고 체코 발전사와 최종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전국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체코 당국은 한국과의 계약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도 SMR이 됐든 아니면 구형 원전이 됐든 수출 모멘텀이다, 그죠? 우리나라 방산도 그렇고 뭐 전력기기 등등 약간 인프라에 해당되는 쪽이 수출 모멘텀. 국내 정책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수출 모멘텀이 터지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마지막 기사입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좋아하는 이 범준선님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계엄 사태 물에 빠진 김에 진주 줍는 기회로 삼자 라고 하셨습니다. 야, 이 적설을 듣다 보면 저런 질문에 과연 뭐라고 답하실까 과연 뭐라고 답하실까 하는데 보면 정말 뭐 사이다 같은 거죠. 그러네. 뭐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죠?
한번 기사 보겠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인터뷰를 하셨군요. 필리핀에서 막 귀국하셨고 오지 말에 학교를 10개나 지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필리핀 민다나오에서만 72개 마을에 학교를 세웠다고 하셨고요. 지난 10월에도 시리아에서도 지진으로 무너진 학교를 다시 지었고 그곳에 무슬림을 불자 신자로 바꾸겠다는 선교 목적도 없고 그냥 순수한 인류애로 하셨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되지 거기에 종교가 왜 필요한데. 역시 법률사님 다운 대답이시다. 그죠? 네,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면 되지 거기에 종교가 왜 필요한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걸 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주면 되지. 그리고 학교를 못 가는 사람에게는 학교 가게 해주고 묻지도 않은 사람에게 왜 종교가 필요한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률사님 왜 출가를 하셨나 질문했더니 출가할 생각이 추호도 없으셨답니다. 고1 때까지 그랬고 꿈이 과학자 그리고 물리학이나 천문학을 하고 싶었다고 하십니다. 법률사님은 아마 과학자 하셨어도 또 기발한 거 그죠? 아마 개발하셨을 거예요. 아마 물리학이나 천문학 무엇이 궁금했나? 당시 학생과학이라는 잡지를 매달 보았는데 우주가 뭔가, 물질의 근원은 뭔가, 우주의 크기는 얼마이고 저 우주 너머에도 생명이 있을까 어릴 적부터 궁금증이 많았고 동네에서 점쟁이가 신수 봐주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꼬치꼬치 또 따지고 물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굿할 때 대나무를 든 사람이 부들부들 떨며 그게 왜 떨리는지를 또 물었고 어린애가 왜 그런 걸 자꾸 묻느냐고 핀잔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법률사님은 초등학교 때는 동네 교회도 다니셨군요. 자꾸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 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물었고 그랬더니 불신자는 지옥 간다고 하더라. 궁금해서 묻는데 왜 지옥을 갈까? 믿지 않으니까 왜 지옥을 갈까? 그래서 10살 때쯤 교회를 그만 다녔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요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죠? 불신지옥. 네. 이 교회에 대해서도 참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네, 그런 걸로 이 선교 활동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불신지옥, 예수 전국 불신지옥 했을 때 요런 말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자, 중학교 때 절에 갔는데 부처님이 옆구리로 태어났고 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고 하더라. 스님에게 그렇게 태어나는 그런 사람 직접 본 적 있냐고 묻기도 하셨고 그런데 송아지는 태어날 때 바로 섰다. 나면 바로 서지 않나. 어미소는 서서 송아지를 낳고 경전을 찾아보니 마야 부인도 나뭇가지를 잡고 선체로 부처님을 낳았다. 어린 마음에 그래서 가능한가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든지 왜 그런가 생각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었다고 하십니다. 네. 출가의 방아쇠는 경주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다니셨고 학교 바로 옆에 분황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시험 좀 잘 봤으면 하는 마음에 법당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하루는 법당에서 나오는데 주지 스님이 불러서 시험 기간이라 시간을 아끼자는 생각에 제가 지금 바쁩니다 라고 답했더니 그러자 너 어디서 왔는데 하고 물으셨고 도서관이요 했더니 그전에는 하고 물으셔서 집이요 했더니 그전에는 그렇게 자꾸 답하다가 결국 어머니 뱃속이요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님이 또 그전에는 이라고 물으셨는데 거기서 나는 말문이 꽉 막혀버렸다. 거기가 끝인가 했더니 아니다. 스님은 너 어디로 가니? 라고 또 물으셨대요. 집이요 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결국은 죽지요 까지 갔다고 합니다. 스님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니? 라고 또 물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나는 또 말문이 꽉 막혔다. 몰라요. 그러자 스님이 병력같이 고함을 치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 놈이 바쁘기는 왜 바빠. 그래서 물었다. 그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했더니 있지. 어떻게 하면 그걸 압니까? 스님은 절에 들어오면 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주지 스님이 법륜 스님의 은사인 불심도문 스님이라고 하십니다. 야, 참. 스님이 이 궁금증이 많은 이 법륜 스님을 이런 식으로 이 불가로 들어오게 하셨네요. 자, 돌아보면 어떤가? 과학의 물음과 종교의 물음 둘은 닮았나? 아니면 다른가? 불교에서는 화두를 참구한다고 말한다. 참선하며 진리를 탐구함. 이걸 참구라고 하군요. 과학에서는 탐구라고 얘기를 하고 둘은 닮았다. 신앙은 믿음이다. 믿느냐 안 믿느냐다. 그런데 수행은 찾는 거다.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무엇인지를 찾는 거다. 참 이런 거 보면 그죠? 우리 주식 투자도 보면 수행이에요. 수행. 옛날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도인들, 뭐 도를 아십니까? 그 엉터리 말고요. 실제 도인들 찾아다니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해서 계속 그 프로를 재밌게 봤었는데, 계룡산에서 돌을 닦는 도인, 머리 묶고 한 40대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 그 도인한테 뭐 이런저런 질문, 어떻게 수행하냐 뭐 이랬더니 씩 웃으면서 삶 자체가 수행 아니냐, 사는 거 힘들고 괴롭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룡산, 나처럼 계룡산 올라와서 수행하지 말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생각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그 인터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 인생 자체가 이렇게 뭐 학교 다닐 때 학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하고, 아까 뭐 결혼 얘기도 있었는데 그죠? 결혼해서 애 낳고 애 키우고 뭐 그러면서 뭐 힘든 거 많잖아요, 보면. 이게 하나의 모든 게 다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이후부터 제가 좀 뭔가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도 마음이 늘 차분했던 것 같아요. 돌을 닦는 거다라고 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출가 당시 법륜 스님이 매력을 느낀 건 불교의 우주관 때문이었는데, 자연과학의 우주관과 불교의 우주관이 너무 비슷하더라. 그래요? 지금 돌아보면 인도의 우주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삼천 대천 세계가 있고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수많은 세계가 있고, 그렇죠. 은하계 보면 내가 늘 궁금해하던 과학적 우주관과 너무도 일치했다. 그래서 불교에 또 호감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또 55분이나 됐네요. 이거 뭐 다 읽으면서 또 제가 막 3000%, 4000% 빠지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여러 법륜 스님의 말씀을 저도 유튜브에서 거의 다 봤었는데요. 나도 저렇게 속세의 삶, 속세의 삶은 우리 법륜 스님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몸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번뇌가 없는 그런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